중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최초로 이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지가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FTA 체결을 두고 마침내 10년간의 FTA 정책의 결실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한중 FTA 협정 타결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FTA 정책들을 좀 총괄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내 타결이 됐습니다. 중국과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예. 많은 내용이 나왔죠. 예.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협정, 여기서 나프타 협정, 네. 그래서 요새 멕시코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는 그때 권오규 당시에는 북미 경제과장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했을 때 사실 이런 걸 했습니다는 사실 자유무역 협정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산업별 미치는 영향, 이렇게 계량적 수치 얼마큼 네. 들어가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뒤늦게 이것을 검증한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쓰긴 합니다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냐 하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FTA 정책은 뒤늦게 출발했죠. 그래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쌍무간 협정의 FTA 협정의 첫 출발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회 아주 당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뜨거운 이슈였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칠레산 포도주, 예. 포도 이 얘기는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출발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보면 이 FTA 협정의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어딜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세 차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FTA 효과를 분석할 때는 CG 모형이다, 일반 균형 모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과의 FTA 협정은 세계 각국들이 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FTA 협정을 전격적으로 타결했기 때문에 사실 10년 만에 FTA 정책의 결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당초 올해 내에서는 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던 것은 역시 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외신의 평가가 재미있는데요. 사실 한 3년 전서부터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네. 아시아 동아시아의 주도권 문제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토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3국 간의 주도권 논쟁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논쟁에 좀 이렇게 3년간 보면 중국과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는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일본과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센카쿠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상당히 갈등을 빚었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중간자 입장인 한국을 어떻게 누가 끌어들이냐, 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끌어들이냐, 일본이 끌어들이냐 에 따라서 주도권 확보 문제의 어떤 안정성 문제, 국제정치사에서 보면 안정성 측면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을 누가 끌어들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어제 시진핑과 아베,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쌍무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익히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상 힘의 논리가 그렇게 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경제 관계든 또 17일부터 후광콩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전형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동아시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노리는 사실 세계 중심의 중국 중심의 파크스니커 움직임 이런 직을 가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좀 한국과의 FTA 문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FTA를 맺은 국가가 칠레가 되겠습니다. 벌써 10년이고요. 지나간 거 생각하면 엊그제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10년간의 우리 FTA 정책, 우리는 그간의 행보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의 FTA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FTA 정책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큰 국가의 FTA 협정을 어렵게 체결했으니까 잘 우리 경제 입장에선 도와주는 도움되는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뭐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가 우려된다. 또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은 이 중심 기업들이 좀 상당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어려운 것도 문제겠습니다는 앞으로 이게 돌파할 수 있는 미래 기대가 없다는 것도 그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좀 지금의 그 체감적으로 더 어렵게 느끼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목은 확실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웃 그 중국과의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의 FTA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를 이렇게 덧붙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체결해도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FTA 정책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 평가에서 네. 거의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년간 정책 외형적 성과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늦게 사실 그 FTA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는 2000년대 들어서는 이 WTO라든가 이런 가트라든가 이런 다자간 채널이 국제 통상 협상에서 일반적 수단이 못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다자간 협상이 시간을 많이 들고 통일된 그 규범을 이렇게 정립할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끌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네. 소위 쌍무간의 FTA 정책이 세계 대외 정책의 아주 핵심적 주류가 형성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정책에 빨리 좀 이렇게 이게 동승하는 것이 대외 경제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살아갈 길이 아닌가 해서 뒤늦게 출발했지만은 사실 그 상당 부분은 외형적 성과에서는 단계에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 얘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주요 국가와의 EU라든가 이런 아세안 국가와의 이런 블록 간의 FTA를 체결해서 사실상 한꺼번에 많은 국가에 맺은 이런 모습을 취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지역 블록의 상식성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큰 국가와의 안테나식 FTA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과를 거둬서 지금은 사실 세계 FTA 정책에서 한국이 뒤늦게 출발했지만 이번에 중국 체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가장 주도하는 국가로 네. FTA 그 체결을 맺은 국가수로 보면 거의 세계에서 아주 상위 선두권에 진입할 정도로 우리가 일단은 외형적 성과 면에서는 상당히 좀 지난 10년 동안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칠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지났고 지금 중국까지 중국 체결을 통해서 뭐 경제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 뭐 GDP 성장률 역시도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10년 내 FTA를 맺어오면서 어떤 성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분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에 그 중국과의 FTA 협정을 체결을 계기해서 사실 상당 부분 의미가 있죠. 네. 일단은 외형상으로 이제 FTA 체결한 국가가 50개국이 넘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세계가 뭐 260개, 70개를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위 정도 내에 속해 있다는 국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국가수로 보면 절반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다, 10년 만에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체결된 국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가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네. 우리와 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들도 상징적 효과, 긍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한국과 FTA를 상당히 협상을 이렇게 우리보다는 미체결 국가에서 서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한중 간 FTA를 계기로 해서 나머지 미체결 국가의 한국과의 FTA 협정은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FTA 그 체결 국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15개 국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빨리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냐. 또 미체결 국가, 협상 이외의 국가들도 상당 부분 다시 협상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많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중 FTA 계기로 해서 소위 경제 영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영토가 국경 간 정치 군사적인 국경일보다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되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얼만큼 영토를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 영토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게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타리프라든가 넌 타리프 텍스를 이렇게 해서 제로로 해서 그게 한국의 경제 영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GDP 기준으로 한중 간 FTA를 그 타결을 계기로 해서 한 73% 정도가 사실 그 우리 영토다 그러죠. 예. 세계가 사실 그 우리가 73%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경제 영토가 됐다는 것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영토는 일단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도 작은데요. 네. 그 작은 속에서도 북한과 남한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어떤 경제 영토보다는 사실 그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73% 차지하니까 사실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중 간에 물론 이제 앞으로 협정이 비준되고 협정이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 살겠습니다는 이때 한중 간의 쌍무 간에 한 300조 원 시대의 무역 규모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부 신문에서 내수시장 가지고 이제 13억 명이다, 14억 명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런 쪽에 있습니다는 사실 무역 효과를 따질 때는 항상 절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의 상품의 구매력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구매력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에서는 절대 인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소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한중 간의 무역 시대에 3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이 이번에 한중 간 FTA에 상당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번 중국과의 체결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각국 간의 어떤 무역 협정 관련해서도 좀 시각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가트라든가 WTO 같이 다재간 협상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FTA가 주로 이제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1대1로 이제 맺어지다 보니까 왜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가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시청자분도 한때 이렇게 떠들었던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뉴 라운드라든가 이런 쪽은 매스컴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것이 WTO라든가 가트 채널 안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보통 다정한 협상이라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 각국들의 그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린 상태에서 네. 특히 금융위기에 각국들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이제는 국가 간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연합국가 내에서도 뭐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이번에 이제 스페인이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카탈리아가 분리독립에 이렇게 찬성 투표가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분리독립에 부결했지만 네. 그래서 분리독립 문제가 영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탈리아가 분리독립했거든요. 한 국가 내에서도 이기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WTO라든가 유로안도 같은 다양한 협상 체로는 시청자분이 최근에 안 들으신 만큼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상 이 FTA라든가 이런 측면도 지금 그 주력 통상 수단이 되는데요. 이 주력 통상 수단도 사실 우리가 한중 간 FTA를 계기로 해서 이 FTA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2000에서 2010년 요 사이에 FTA 각국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주 수단이긴 하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에 추진했던 금융위 이전에 추진했던 이런 FTA보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통상협정도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각국들이 이기주의의 편성에 맞춰서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WTO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국제협상은 비용 편익적인 측면, 하나의 국가의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고 또 자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결을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빨리 가져가는 또 국민에게 빨리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편에서 쌍무 간의 FTA 정책이 많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조차도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각국의 이기주의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또 국제협상이 이렇게 딱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위반하면 구속력과 이행력이 있느냐
위반하면 벌칙이 있느냐? 이 벌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도 있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벌칙을 지어준다 해서 벌칙을 이렇게 분쟁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먼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모든 것이 짧아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것이 뭐 협정은 협정대로 타결대로 실제 이행은 이행대로 이런 시각이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국들의 이기주의에 편성한 통상협상에서도 비용 편익 분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것은 빨리 진전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실 진전되지 않는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 통상과 관련된 채널 문제에 있어서 다정한 채널 약화, FTA 기승. 근데 FTA 기승도 이기주의가 더 금리에 부각되니까 네. 좀 최근에는 주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달이 보였습니다. 자, 이 FTA 체결의 어떤 성과 부분에서 외형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속속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FTA가 과연 기여를 했을까 부분에서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요, 위원님? 예. 우리가 보면 이제 FTA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시청자분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예. 한 칠러의 FTA 협상할 때 무슨 연구기관에서 몇억 달러 증가합니다. 고용 창출이 얼마 됩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효과 분석, 체결 때 효과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런 면이 얼만큼 이렇게 제대로 반영되느냐, 제대로 효과가 나느냐 네. 하는 측면에 사실상 우리가 보면 숫자노름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숫자에 은연해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몇십만 명 증가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국민분들한테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브리핑하면서 브리핑하는 사람이 숫자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 숫자의 의미가 뭘까? 그것도 사실 뭐 24억 6천만 불, 뭐 6천만 불, 100만 불까지 이렇게 만 불까지 얘기하는데요.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얼만큼 피부대로 와닿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효율성 면에서는 통상정책은 긍정적이다. 왜냐?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된 상태에서 이 FTA 정책은 궁극적인 정책에서 보면 네. 사실상 모든 무역에 장애가 되는 이런 것을 제로로 하겠다는 얘기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성은 증대하겠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업종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는 사실 한국의 수출업종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뭐 중국의 경제가 어쩌고 해서 뭐 화학은 더 증가하고 뭐 이런 쪽에 얘기하는데요. 그게 얼만큼 피부적으로 와닿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시청자 여러분 알기 쉽게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하더라도 쌍무 간에 놓여있는 관세나 비관세 장부는 원칙은 제로로 한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협상을 맺은 국가들의 어떤 내적인 업셉션 카패시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통상협상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단계 보호 단계이기 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에도 한꺼번에 제로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단계별로 네. 철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는 사실 FTA 정책에 제로로 한다면 형평성은 제거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출 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네. 어떤 협상이든 간에 대부분 다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득을 보는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이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아까 그 뭐 어떤 수치상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이제 수 없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국회 비준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예. 되겠죠. 국민의 어떤 의견을 통합시키거나 할 때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FTA 정책을 이렇게 할 때는 효율성 측면만 왜냐 협정 타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 효율성 측면만 우리가 이득 보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뭐 FTA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적인 측면에서 왜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체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FTA를 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국제 경제는 우리의 입장만 되는 게 아니라 양국의 입장으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강점을 보이고 한국이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쟁력에 취약한 부분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한강 FTA 그 체결에 의해서 불리한 계층은 나올 수밖에 없다. 불리한 계층도 그냥 정부가 FTA 정책에 의해서 당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책의 차별에서 당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FTA 체결할 때 이렇게 그 농민이라든가 축산단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항상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면 왜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무역상의 이익을 가는데 왜 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런 그렇지 않다. FTA 정책에 의해서 외생 변수에서 우리나라의 그 축산업체라든가 농업체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리함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과도 그렇습니다. 되는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형평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부분, 협상 타결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한 부분은 항상 네.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당한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든가 축산 쪽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예. 협상에 제외를 뺐었거든요. 시켰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는 그냥 일괄적으로 타결 했었는데요. 그냥 시간이 조금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도 민감한 부분에 제외해 주니까 네. 우리 또 민감한 부분에 제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FTA 정책을 취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계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불리한 계층은 정부의 FTA 정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 측면을 해서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 분명히 좀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명암이 엇갈린 상황에서 좀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출업체 사이에서도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국가와 FTA를 맺다 보니까 글쎄요 그 규정들이 또 다 다루가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앞으로도 또 추진할 때 보완을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예. 네, FTA 정책은 쌍문화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쌍문화 정책은 협상 타결이 쉽기도 합니다는 네.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에 진행자분이랑 나랑 FTA를 체결했다. 네.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스텝이랑 같이 쌍무간 협정을 체결했다. 하면 그 내용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의 레벨이 똑같아야 되는, 레벨이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규정 네. 보면 진행자분의 원산지 규정은 한 100% 모든 걸 인정하는 데 반해서 저쪽과는 FTA를 체결했지만 사실 원산지 규정에서 70% 한다면 자 내가 삼성전자다 했을 때 진행자의 수출할 때는 100, 저기 할 때는 70 하면 서로가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다르고 저쪽 그렇습니다. 다르고. 예. 그게 FTA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하는 입장에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체감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유명하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을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엔저 정책은 분명히 극우적인 정책이다. 일본의 극우적인 정책이다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오늘도 신문에도 이거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발권력을 동원한 자국의 이익 정신은 글로벌 추세에서 이런 정책에서 굉장히 나쁜 얘기다. 어제 시진핑 중국의 이렇게 분이 아베 총리한테 보여준 대목이 그 대목이 국제 협력 사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단기에 이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쪽 준비 따로 저쪽 준비 따로 같은 규정이라도 네. 이게 유명한 지금의 아베 노믹스를 주도하고 있는 그로타 하루 효과가 2009년 ADB 총재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 때 얘기했던 스파게티 볼 효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쌍무 간에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서 수출 기업에 정말로 네. 도움되는 쪽으로 FTA를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고려할 부분이 FTA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예. 우리 것처럼 대화 환경에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FTA 정책에 의해서 앉아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앉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게 소득 이전 채널이 돼야 된다. 그래서 FTA 정책을 해서 느닷없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느닷없이 효과를 보는 사람 예.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 변화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한테 남겨줘야 되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노사장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너무 단계 외형적 성과를 중요하시다 보니까 사실 수출업체 해당 기업한테는 얼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홍보 위주식의 FTA 정책보다는 성과 위주식의 정책보다는 수출 기업들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되는데 FTA를 추진해서 원산지 규정 하나가 추진하면 다른 게 레벨이 똑같아가지고 하나만 준비하면 모든 국가의 FTA 국가를 맺은 국가가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세심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떠냐? FTA 협상할 때 사실 민간 기업들이 많이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 네. 정부가 책상만에서 앉아서 추진하고 민간의 입장을 그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네. 사실 지금 것처럼 잘 체결해놓고도 정작 우리 국민이라든가 수출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FTA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할지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FTA 역사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체결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또 지나온 행보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